거지 새끼들이 어디서 이런 걸 훔쳐왔어? 경찰 불러! 이 녀석들 감방 보내버려! 국밥집 주인의 고함이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블랙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0.1%만 쓴다는 그 카드를 사흘째 굶은 꼬질꼬질한 아이가 내밀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서울 태산그룹 회장실에서 15년간 잠자던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50대의 검은 벤츠가 시장 골목을 뚫고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신사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작업화를 보더니 구정물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큰아빠가 너무 늦게 왔다. 아이들에게 소금을 뿌렸던 그 남자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누구의 조카를 건드린 건지. 이야기 시작 전 구독으로 마음의 복을 먼저 담아보세요.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정성껏 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영하 15도를 가리키는 한겨울, 시장 통순대 국밥집 유리창에 6개의 작은 그림자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단지 안에서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돼지뼈를 오래오래 고아낸 그 진한 국물 냄새가 찬바람을 타고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꼬릿하면서도 구수한 향기가 사흘째 굶주린 아이들의 빈 위장을 사정없이 쥐어짜고 있었죠. 마지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17살 아직 소녀의 얼굴을 채 벗지 못한 그 아이의 뺨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갈라진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연신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품에는 흙이 잔뜩 묻은 낡은 작업화 한 켤레가 꼭 안겨 있었어요. 코 부분이 닳아 철심이 드러났고 끈은 여러 번 끊어졌다 묶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공사판 흙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그 신발. 아이들의 아빠 채취가 아직도 희미하게 배어 있었죠. 7살 동현이가 누나의 점퍼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나 국물만 먹으면 안 돼? 건더기 안 먹어도 돼. 그 말에 서연이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머니 속을 더듬자 손끝에 차갑게 닿는 것들이 있었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들. 사흘 동안 길바닥을 뒤지고 자판기 밑을 훑어 모은 푼돈이었습니다. 전부 합쳐봐야 3,000원이 채 안 됐어요. 13살 쌍둥이 하은이와 하린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얇디얇은 잠바 하나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코끝은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15살 민준이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춘기 소년 특유의 자존심이 꽉 담은 입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구걸은 죽어도 싫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등에는 3살배기 막내 수빈이가 축 늘어져 엎여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펄펄 끓고 있었어요. 콧물이 줄줄 흐르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쌕쌕거렸습니다. 수빈이 조금만 참아. 누나가 뭔가 구해올게. 유리창 너머로 손님들이 후루룩 국밥을 들이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떠먹고 호호 입김을 불며 몸을 녹이는 그 모습이 굶주린 아이들에게는 천국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동현이의 목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 났습니다. 서연이가 품속의 작업화를 한번 꾹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식당 문고리를 잡았어요. 딸랑. 문 위에 달린 종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전 아빠의 장례식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공사판에서 일하다 쓰러진 지 단 이틀 만에 아빠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버렸습니다. 서연이는 아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았던 거죠. 장례식장을 나서자마자 계모가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거기서. 계모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패딩 벗어. 다 벗으라고. 네. 못 알아들어?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야. 너희 아빠 돈으로 산 거 아니라고. 계모의 손이 민준이의 패딩 지퍼를 낚아챘습니다. 지익, 지퍼 내려가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어요. 민준이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계모는 막무가내로 패딩을 벗겨냈습니다. 야, 이것도 벗어. 쌍둥이 하은이와 하린이의 패딩도 순식간에 벗겨졌어요. 아이들은 얇디-얇은 긴팔 티셔츠 차림으로 한겨울 바람 앞에 내던져졌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에 하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추워요. 추워요. 엄마, 누가 니네 엄마야? 난 니네 엄마 아니거든. 계모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 하린이의 울음이 뚝 멎었어요.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의 패딩도 벗겨졌습니다. 등에 업힌 막내 수빈이의 겉옷까지 낚아채더니 계모는 쇼핑백에 패딩들을 쑤셔 넣었어요. 이제 꺼져. 다신 집에 얼씬거리지 마.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이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어요. 등 뒤에서 동생들의 이가 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때 서연이의 눈에 현관 옆 신발장이 들어왔어요. 반쯤 열린 신발장 맨 아래 칸에 흙 묻은 낡은 작업화가 보였습니다. 아빠가 매일 신고 출근하던 그 신발이었어요. 서연이는 무릎을 꿇고 그 신발을 꺼냈습니다. 코끝에 가져다 대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아빠 냄새. 서연이의 눈에서 비로소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냄새라도 가져가야 해. 서연이는 그 작업화를 가슴에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동생들의 손을 잡고 집을 떠났습니다. 17살 소녀가 5 동생을 이끌고 한겨울 거리로 내몰린 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시장통 골목을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낮에는 사람들 틈에 섞여 추위를 피하고 밤에는 찜질방 앞 환풍구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에 몸을 녹였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공원 수도에서 받아 마신 물이 전부였어요. 배고파. 누나, 나 너무 배고파. 동현이가 배를 움켜쥐고 울먹였습니다. 서연이는 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골목 어귀에 서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쓰레기통 옆에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붕어빵 봉지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어요. 봉지 안에는 반쯤 먹다 만 붕어빵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목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 났어요. 15살 소년의 자존심과 사흘간의 굶주림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손이 봉지 쪽으로 천천히 뻗어갔어요. 손끝이 봉지에 닿으려는 순간 민준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지만 굶주린 눈동자는 여전히 그 봉지를 향해 있었어요. 서연이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등에 업힌 수빈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이가 황급히 막내의 이마를 짚었어요. 손바닥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수빈아,
수빈아. 수빈이의 눈이 반쯤 풀려 있었어요. 입술이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게 쌕쌕거렸습니다. 사흘간 굶고 추위에 떨다 보니 열이 펄펄 오른 거였어요. 어떻게. 하은이와 하린이가 울먹이며 서연이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연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약을 사야 하는데 약국에 낼 돈도 없었어요. 최소한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여야 했습니다. 그때 바람에 실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고개를 돌리니 저만치 국밥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가게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서연이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동전들이 만져졌어요. 3,000원이 채 안 되는 푼돈. 하지만 지금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욕을 먹더라도 사정해보자. 무릎을 꿇더라도 국물 한 그릇만 얻어보자. 서연이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국밥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밥집 안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보글보글 끓는 솥단지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국물 냄새가 온 가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뚱뚱하게 살이 오른 주인 남자가 계산대 앞에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번영회장이라고 적힌 명패가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동전을 꺼냈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들을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쌓았습니다. 작은 동전탑이 만들어졌어요. 저기 아저씨, 3,000원밖에 없는데요. 국밥 한 그릇만, 국물만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동생이 아파서요. 열이 펄펄 나는데 약 살 돈도 없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에 업힌 수빈이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주인이 동전탑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꾀죄죄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찡그렸어요. 뭐야 이거. 재수없게 어디서 거짓대가 들이닥쳐? 아저씨 제발이요. 국물만이라도. 냄새나니까 저리 꺼져. 손님들 밥맛 떨어지잖아. 주인이 카운터 옆에 있던 굵은 소금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향해 좌르르륵 소금을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서연이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재수 없어. 꺼지라니까. 주인의 발이 카운터 위 동전탑을 걷어찼습니다. 챙그랑 동전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구정물이 고인 바닥 위로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들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아! 서연이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워 담았습니다. 차가운 구정물이 무릎을 적셨어요. 그 순간 서연이의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구멍난 양말이 드러났어요.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짝짝이 양말이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양말 구멍 사이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서연이의 발에 쏠렸습니다. 쯧쯧, 불쌍하기는. 그래도 장사하는 데서 저러면 안 되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동전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등에서 수빈이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 동전을 집어 들려는 순간 주인의 손이 서연이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야, 안 나가? 진짜 경찰 부른다. 주인이 서연이를 거칠게 밀쳤어요. 서연이의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품에 꼭 껴안고 있던 아빠의 작업화가 튕겨져 나갔어요. 대구르르.
낡은 작업화가 구정물 위를 굴러갔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구르더니 카운터 앞에 멈춰 섰어요. 그런데 그 충격에 작업화 안쪽에 깔창이 빠져나왔습니다. 깔창 밑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왔어요. 검은색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테이프로 꼼꼼하게 감겨 있었는데 바닥에 닿으며 테이프가 벗겨졌어요. 반짝이는 검은 표면 위로 금색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블랙카드.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디서 훔쳤어? 훔친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급히 일어나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드를 뒤집자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의 삐뚤빼뚤한 손글씨였습니다. 힘들면 형이 다 갚아줄게.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가 이런 걸 숨겨뒀다니. 형이라니, 아빠한테 형이 있었던 건가? 거짓말 마. 거지가 무슨 블랙카드야. 경찰 불러. 주인이 고함을 질렀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서연이를 둘러쌌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어요. 아빠가 형 만나면 쓰라고 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거 긁어보면 알잖아요. 주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낚아채더니 카드 리더기에 그어버렸어요. 비빅.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승인 완료. 주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승인이 난 거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태산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비상직통 전화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진호 회장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15년 전 등록하신 비상코드가 방금 활성화됐습니다. 위치는 서울 외곽 시장통입니다. 한진호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두 형제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진수야, 내가 살아있는 거냐? 노신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 태산그룹 본사 빌딩 50층 회장실은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페르시아산 수제 카펫이 깔려 있었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 수백 년 된 원목 책상, 그리고 벽면 가득 걸린 명화들. 이곳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태산그룹 한진호 회장의 집무실이었어요. 예순을 넘긴 한진호 회장이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의 손에는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죠. 형 한진호, 동생 한진수. 가난한 집안의 두 형제였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어요. 진수야, 너 대체 어디 있는 거냐? 15년 전 동생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형이 사업을 일으켜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동생은 짧은 쪽지 하나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형, 나는 내 힘으로 살아볼게. 걱정 마. 그 후로 15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전국에 수소문을 했지만 동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코드 블랙. 동생에게만 쥐어준 비상용 블랙 카드. 그 카드가 사용되는 순간 회장실에 빨간 전화기가 울리도록 설정해둔 것이었죠. 15년간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그 전화기가 따르르릉 정적을 찢으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몸이 굳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코드 블랙이 활성화됐습니다. 위치는 영천시장입니다. 회장의 손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속에서 젊은 동생이 웃고 있었어요.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수야, 살아있었구나. 이 형 몰래 살아있었구나. 회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눈물을 훔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차 대기시켜. 경호팀 전원 집합. 영천시장으로 간다. 지금 당장. 국밥집 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서연이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서연이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야, 이 카드 어디서 훔쳤어? 응? 솔직히 불어.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감방 보내버린다? 훔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준 거라니까요. 거짓말. 거지 새끼가 무슨 블랙카드야. 주인이 카운터 위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이리리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달달달. 식탁 위의 수저통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거세졌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국밥 그릇의 국물이 찰랑찰랑 출렁였습니다. 뭐야? 지진이야?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우웅. 시장 입구 쪽에서 낮고 묵직한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엔진 소리가 뒤섞여 마치 거대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골목을 갈랐어요. 그 소리에 국밥집 유리창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인이 전화기를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 입구를 눈부신 불빛이 가득 채웠어요. 강렬한 헤드라이트 수십 개가 동시에 어둠을 찢어버렸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이었어요. 그 불빛 사이로 검은 세단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아니, 셀 수조차 없었어요. 50대가 넘는 최고급 검은 세단들이 좁은 골목을 강제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들이 밀려났어요. 과일 상자가 굴러떨어지고 생선 좌판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검은 행렬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국밥집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세상에. 상인들이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허름한 시장에 저런 차들이 들이닥치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익. 선두 차량이 국밥집 바로 앞에 멈춰 섰어요. 엔진이 꺼지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추더니 국밥집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쿵, 쿵, 쿵. 그들의 구둣발 소리가 시장 바닥을 울렸어요. 국밥집 주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동생들을 끌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경호원들 사이로 백발의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딸랑.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고 그 사이로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맞춤 정장에 캐시미어 코트, 손목에는 억대를 호가하는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진호 회장이었어요. 그가 한 발짝 들어서자 국밥집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압도적인 위압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국밥집 주인이 허둥지둥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 아십니까? 번영회장 박입니다. 저기, 이 거지들이 도둑질을. 주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경호실장이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주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주인이 버둥거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경호실장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주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은 주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작업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코 부분에 철심이 드러나 있었어요. 끈은 여러 번 끊어졌다 묶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한 발 한 발. 작업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태산그룹의 회장이 구정물이 고인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 바지가 더러운 물에 젖어들었지만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작업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신발 안쪽을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에는 손으로 직접 새긴 이니셜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J.S. 한진수.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목구멍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내 동생 신발이다. 진수야. 서연이는 무서워서 동생들을 뒤로 밀며 뒷걸음질 쳤어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아빠 신발을 보고 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서연이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진수 아이들이냐? 내 동생 아이들이냐? 서연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빠 이름이 한진수 맞아요. 그 말에 회장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아이들에게 두 팔을 벌렸어요. 미안하다. 큰아빠가 너무 늦게 왔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국밥집 주인은 입이 떡 벌어진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경꾼들도 숨을 죽였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서연이의 등에 엎인 수빈이를 보았습니다. 축 늘어진 작은 몸, 새빨갛게 달아오른 볼. 회장이 수빈이의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아이가 왜 이래? 열이 펄펄 끓잖아.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호실장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어요. 당장 병원으로 가. 서울대병원 응급실 통째로 비워두라고 해. 최고 의료진 전원 대기시켜.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호실장이 무전기를 들고 뛰어나갔어요.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국밥집 앞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호원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크림색 가죽 시트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차 앞에서 멈칫했어요. 자신의 행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과 먼지가 잔뜩 묻은 옷, 구정물에 젖은 무릎.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기, 큰아빠. 저희가 타면 차 더러워지는데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회장이 서연이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회장이 허리를 숙여 동현이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차 안으로 태웠습니다. 이 차보다 너희가 억만 배는 더 귀하다. 차는 또 사면 되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쌍둥이 하은이와 할인이도 차례로 안아 태웠어요. 민준이는 스스로 올라탔지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수빈이를 안은 채 차에 올라타는 순간 따뜻한 바람이 온몸을 감쌌어요. 히터에서 나오는 포근한 온기가 사흘간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지친 몸을 감싸 안았어요. 마치 구름 위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동현이가 시트를 만지작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누나, 이거 진짜 푹신해.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만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닿았을 뿐인데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어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어요. 회장이 차에 오르기 직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주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조카들 털끝 하나라도 잘못됐으면 넌 내 손에 죽었어. 그 한마디에 주인의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 차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 행렬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앞서 달렸어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간 차들이 서울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검은 세단 행렬이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가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병원 입구에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병원장을 필두로 과장, 전문의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자 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로 꺾인 인사였어요.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수빈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동식 침대 위에 눕히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도 뒤따라 안내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맨 꼭대기층에 섰어요. 문이 열리자 서연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병실이 아니었어요.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넓은 거실에 푹신한 소파,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깨끗한 침대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병실이에요? 동현이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하은이와 할인이는 손을 꼭 잡은 채 들어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의 등을 부드럽게 밀었어요. 여기가 너희 방이다. 마음껏 쉬어.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빈이의 팔에 수액줄이 연결됐어요. 해열제가 투여되자 새빨갛던 볼이 조금씩 열기를 잃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검진을 받았어요. 동현이의 손가락에는 동상 연고가 발라졌고 할인이의 무릎 찰과상에는 깨끗한 거즈가 감겼습니다. 민준이의 갈라진 입술에도 약이 발라졌어요. 모든 처치 끝났습니다, 회장님. 의료진이 물러나자 문이 열리고 카트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카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천이 거치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전복죽이었어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전복 조각이 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깍두기, 배추김치, 계란말이, 불고기.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동현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3일 동안 물로만 버텨온 빈 위장이 반응한 거였죠. 먹어도 돼요?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먹어. 채알라. 동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동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맛있어. 누나, 이거 너무 맛있어. 그 말에 하은이와 하린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떠먹었어요. 서연이도 민준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같은 시각 영천시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계모 박미숙은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배달 치킨과 맥주 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기름에 번들거리는 손으로 치킨 다리를 뜯으며 킬킬 웃었습니다. 아, 속 시원해. 그 거지 새끼들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밥맛이 살아나네. 옆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지급 내역서였습니다. 5천만 원. 박미숙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어요. 바보 같은 놈. 죽어서도 쓸모가 있네.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거나하게 취기가 올라왔어요. 박미숙은 아이들 생각 따위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상관없었어요. 애초에 남의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띠리릭. 도어락이 해제되는 전자음이 울렸어요. 박미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 문을 잠갔는데 취기의 멍해진 머리로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1명, 2명, 3명. 순식간에 좁은 거실이 검은 양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박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남의 집에 어떻게 들어와? 남자들 사이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법무팀장 최영수입니다. 태상그룹? 박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태상그룹이라면 대한민국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왜 자기 집에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법무팀장이 서류 뭉치를 박미숙 앞에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동학대죄, 아동유기죄, 그리고 고인의 재산 횡령죄.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한진수 씨의 자녀 6명을 한겨울에 맨몸으로 내쫓은 거 다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박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법무팀장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박미숙을 내리눌렀어요. 그리고 한진수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태상그룹 한진호 회장님의 친동생입니다. 회장님의 박미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법무팀장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경호원들이 박미숙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박미숙이 발버둥 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싫어. 나 안 가. 안 간다고. 비명소리가 다세대 주택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천시장 국밥집. 검은 세단 행렬이 떠난 지 30분이 지났지만 주인 박종팔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태상그룹 회장이라고? 그 꼬맹이들이 회장 조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까 자신이 뿌린 소금 알갱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국밥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위생과입니다. 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청 직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얀 위생복을 입은 그들이 주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유통기한 지난 재료 있네요. 냉장고 온도도 기준 미달이고. 아니,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박종팔이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위생과 직원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또 다른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남자들이 카운터로 직행했어요. 금고를 열고 장부를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박종팔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국세청 직원이 장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탈세 의혹이 상당하네요. 일단 전부 압수합니다. 박종팔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위생 단속의 세무조사까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쾅! 문이 다시 열리고 건물 관리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방금 건물이 팔렸대요. 뭐? 건물이 팔려? 갑자기? 태상그룹에서 이 건물 통째로 샀대요. 당장 방 빼래요. 당장. 박종팔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장사해온 가게였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긴 거였습니다. 그때 국밥집 문 앞에 검은 양복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상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아까 경호원들과 함께 왔던 그 사람이었죠. 비서실장이 차가운 눈으로 박종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전원입니다. 박종팔이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비서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장사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비서실장이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구둣발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우드득. 밖에서 간판이 떼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된 박간의 순대국밥 간판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쾅! 박종팔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아까 자신이 뿌린 소금 알갱이가 이마에 박혔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 VVIP 병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아이들이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푹신한 이불을 덮은 채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수빈이의 이마에서는 열이 내렸고 동현이는 새근새근 코를 골았어요. 사흘 만에 얻은 단잠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한진호 회장은 잠들지 못했어요. 무릎 위에는 동생의 낡은 작업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수건으로 작업화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어요. 달아빠진 가죽, 끊어졌다 묶인 끈. 그 하나하나가 동생이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넌 얼마나 고생했니? 회장의 손끝이 깔창에 닿았어요.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깔창을 들어 올리자 카드 외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어요. 빛바랜 편지지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동생의 삐뚤깨뚤한 손글씨가 보였어요. 형, 이 편지를 본다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어릴 때부터 형한테 짐만 됐어. 내가 아파서 형이 학교도 못 갔잖아. 그래서 더 미안했어. 형이 성공하는 거 보니까 기뻤는데
내가 옆에 있으면 방해될 것 같았어. 그래서 도망쳤어. 바보 같지? 알아. 근데 형 앞에 서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았어.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았어.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애들 키웠어. 배는 좀 골았어도 행복했어. 근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 형, 염치 없는 거 알아? 살아서는 끝내 얼굴 못 비쳤으면서 이런 부탁이나 하고. 우리 애들 좀 부탁해. 걔네만큼은 배 안 골게 해줘. 못난 동생 진수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를 죽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참을수록 더 거센 울음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회장이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짐이 되긴 뭐가 돼. 내가 내 전부였는데. 진작 찾아오지, 이 바보야.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동생은 혼자 버텼어요. 굶주리면서, 아프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형에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이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잠든 서연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마라. 회장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희 아빠다. 큰아빠가 아니라 아빠야.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개월 후 봄.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저택 식당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12명이 앉아도 넉넉한 대리석 식탁 위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뚝배기 된장찌개, 갓 구운 계란말이, 싱싱한 나물 반찬들. 아이들은 그 앞에 둘러앉아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누나, 이 계란말이 진짜 맛있어. 동현이가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며 말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앙상했던 뺨에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수빈이는 유아용 의자에 앉아 죽을 먹고 있었어요. 열이 다 내린 뒤로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습니다. 볼이 복숭아처럼 발그레했어요. 쌍둥이 하은이와 하린이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깔깔거렸어요. 더 이상 손을 꼭 잡고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밥 먹고 준비해. 차 대기 중이야. 서연이가 동생들을 챙겼어요. 그 모습이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이는 곤색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태산고등학교 교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찰랑거리는 머릿결, 화사해진 피부.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민준이도 태산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춘기 소년 특유의 날카로움은 여전했지만 눈빛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동현이는 초등학교 교복 위에 노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진짜 부잣집 애들 같다. 동현이가 자신의 교복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한 달 전 구멍난 양말을 신고 구걸하던 아이와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동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잣집 애들 같은 게 아니라 부잣집 애들이야, 이제. 아이들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한진호 회장이 거기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아이들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주며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깨 펴고 다녀와. 너희 뒤엔 이 큰아빠가 있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서연이가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살짝 물기가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어있지 않았어요. 활짝 웃는 얼굴들이 봄 햇살보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회장이 현관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수야, 보고 있지? 내 애들, 내가 잘 키울게. 검은 세단이 대저택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날 아침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대저택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어요. 장미, 튤립, 수국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정원 한가운데 흰색 배경막이 세워져 있었어요. 자, 다들 여기로 모여주세요. 전문 사진사가 카메라를 세팅하며 외쳤습니다. 오늘은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배경막 앞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가 양 끝에 서고 쌍둥이 하은이와 하린이가 그 사이에 섰어요. 동현이는 앞줄에 앉았고 막내 수빈이는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회장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 사업만 하며 살았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굴이 굳어서 마네킹 같았습니다. 회장님, 좀 더 자연스럽게 웃어주세요. 사진사가 말했지만 회장의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입꼬리를 올려보려 해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품에 안긴 수빈이가 통통한 손으로 회장의 볼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웃어. 이렇게. 수빈이가 두 손으로 회장의 볼을 양쪽으로 쭉 잡아당겼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졌어요. 아이들이 일제히 빵 터졌습니다. 큰아빠 얼굴 봐. 완전 보거 같아.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어요. 회장도 결국 참지 못하고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사진사가 재빨리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담겼습니다. 며칠 후 거실 벽난로 위에 새로운 액자가 걸렸어요. 방금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6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빈이가 회장의 볼을 잡아당기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 옆에는 작은 사진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젊은 두 형제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는 낡은 사진이었어요. 회장과 동생 한진수. 그 시절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회장이 두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렁였어요. 진수야. 회장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쉬어라. 내 아이들, 아니 우리 아이들. 내가 영원히 지킬게. 약속한다. 그때 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아빠, 밥 먹어요. 동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뒤따라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아 끌며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 저녁 뭔지 알아요? 큰아빠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래요. 빨리 가요, 식기 전에.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저택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에게 이끌려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벽난로 위 2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과거의 형제와 현재의 가족. 두 사진 속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었어요. 저택 정원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소리는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복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